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혼 사회에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건 경제가 좋아도 그렇고 안 좋아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적인 습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럼 이제 결혼할 때 네. 사실 재산이 각자 좀 다르겠지만 이 기여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이상은 반반. 서로 5대5면 해오면 그렇죠. 섭섭할 리도 없고 뭐 화날 리도 없는데 어느 게 제일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도 작가님 의견에 100% 공감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요즘 바뀌긴 했는데 집은 남자가 해오고 뭐 사오던 전세 남자가 해오고 거기에서 이제 혼수나 예단은 여자가 해오고 그런 경우 많았죠. 아직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왜 분란이 생기느냐? 자 보세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이 집값 마련하려면 결국 부모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전세라고 칩시다. 전세만 하더라도 몇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서울 괜찮은 동네 하면 뭐 5억에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전세를 구해왔다. 그러면 또 이 부모님이 신부 측에 바라는 게 많으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도와주셨으니까. 그렇죠. 10억을 내가 도와줘서 이 뭐 괜찮은 집을 마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 절반 이상을 해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혼수, 예단,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남편 직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 신부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뭐 집도 이제 남자는 세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리스트를 딱 준 거예요. 자, 며느라가 이거 봐라. 어머니 이게 뭐예요? 딱 보니까 여기 명품이 쫙 써 있어. 무슨 뭐 C뱅, 무슨 H뱅, 무슨 민국 것도 쫙 써.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혼수, 예단 해와야지. 친척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남자네 집에서는 내가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집 해왔는데 여자가 많이 해와야 된다. 여자네 집은 뭐 이렇게 또 많이 요구하느냐. 항상 분쟁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파혼까지 가고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반반하는 게 좋다. 뭐 여성 입장에서는 왜 집은 남자가 해야지 왜 이거 반이나 돼? 억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반반하고 명의도 공동명의로 하고 모든 비용을 반반하면 뭐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싸울 일이 없다.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 건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보시면 남녀의 그 결혼 전에 이제 재산의 기여도는 몇 대 몇 정도로 가져오나요? 반반 아직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뭐 7대 3 정도? 남자가 아무래도 남자가 7, 7, 여자가 3.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결혼하는 주변 지인들 보면 보통 이제 30대 초중반 후반 이제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대부분 한 7대 3 정도. 7대 3이 많은 것 같죠. 7대 3. 뭐 사실 8대 2, 9대 1은 또 그렇게 흔치 않고. 요즘에 그런 근데 것 같아요. 5대 5도 거의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7대 3도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죠. 이게 7이 얼마큼 해야 되느냐, 또 적게 해야 되느냐, 명의는 또 얼마나 해야 되느냐. 7대 3으로 하면 또 명의도 7대 3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5대로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이게 뭐 5대 5가 안 된다면 그냥 서로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져오는 게 사실 뭐 결혼이라는 게 뭐 너무 계산하면 또 안 되는 영역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결혼식 비용에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뭐 실제 상담한 거나 판례를 보면은 뭐 호텔에서 뭐 몇 억씩 들어가지고 진짜 삐까뻔쩍하게 결혼했다. 근데 이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1년도 안 살고. 그럼 그 비용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상대방한테 청구 못 하거든요. 이미 쓴 비용은 청구 못 해. 남아있는 비용도 청구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쓴 비용, 날아간 비용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돈을 많이 쓰려면 차라리 집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신혼집에. 그거 남으니까. 신혼집에 투자하시고 자기 명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물론 신혼여행은 중요하지만 신혼여행 쓰임에 결혼식, 직장 이런 거 비용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후회할 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생산적 소비에 써서 이제 투자형 소비에 쓰고 이제 뭔가 사라지는 것들에는 조금 아끼는 게 좋다. 맞습니다. 자, 근데 결혼식 어쨌든 재산이 똑같이 50대 50이 안 된다면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많이 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적게 가는 분 입장에서는 뭐 그 많이 해온 게 고마울 수도 있지만 부담되거나 또 자존심이 약간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서로한테는 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줘야 될까? 예를 들면 뭐 많이 더 가진 사람이 야 내가 이만큼 했어. 너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최악인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솔직한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솔직한 게 좋다. 본인의 경제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모를 수가 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금하게 뭐 얼마가 되고 부모님한테 얼마를 돈 받을 수 있는데 너네 집은 얼마나 해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여자네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막 30%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땐 7대 3을 해야겠죠. 그때 무리하게 50% 해와라? 저는 그러면 여자 측에 너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7대 3으로 하면 이 집도 7대 3 명의로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온 만큼 하자. 물론 남자가 뭐 여성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조금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5대5로 해줄 수 있겠죠. 그때는. 하지만 뭐 5대5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그거를 뭐 억지로 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뭐
뭐 제1금융권 대출 안 되면 2금융권, 3금융권 아니면 뭐 부모님 집 팔아가지고 심지어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형편에 맞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혼 사유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는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최근 얼마 전에 한 조사를 봤는데요. 네. 이 이혼 사유 중에 1위는 아직도 이제 성격 차이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혼 사유로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경제가 특히 안 좋았을 경우에 그때 이제 이혼들을 많이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경제가 뭐 너무 편중돼 있어도 사실 이혼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모두 다 모든 재산이 남편한테 편중돼 있다. 아니면 아내한테 편중돼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일종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혼하면은 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아무래도 이혼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또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혼 사회에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건 경제가 좋아도 그렇고 안 좋아도 그렇고 특히 이제 경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생활비를 좀 적게 준다. 아니면 생활비 아예 끊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판례까지 나왔는데 아내가 다 이제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 월급 들어오면 이제 다 아내 통장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 쓰는데 용돈 얼마 받아 쓰느냐? 이 실제 사건인데요. 10만 원에서 20만 원만 받았어요. 한 달에. 네,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교통비, 식비 뭐 다 거기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아끼고 썼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공사장 가서 그냥 막노동까지 했어요.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평일날에는 회사에서 정말로 일하고 주말에는 막노동해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지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했죠. 나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좀 치료비 좀 넉넉하게 돌라 했더니 아내가 안 주는 거예요. 20만 원 내서 쓰세요. 왜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남자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혼 청구를 했거든요. 이게 이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혼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네. 1심에서는 이혼이 안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혼이 됐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너무했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이혼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한 사람한테 너무 이제 편중돼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너무 박하게 하거나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배우자가 이제 결혼할 때 재정 상황을 네. 모두가 프리하게 아주 다 100% 공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빚이 있거나 이러면 좀 네. 감추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재정 상황 상대방이 알리지 않은 경우 네. 결혼하고 왔더니 뭐 주식, 뭐 네. 부동산으로 네. 뭐 그렇게 뭐 네, 네. 불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네.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 돈을 빌린 것들이 뭐 많아서 너무 부담이 된다. 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주 많습니다. 상당 아주 많은데요. 뭐 상대방의 재산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재벌 2세인데 뭐 속였다. 뭐 그래서 뭐 문제 삼는 경우는 커였겠죠. 그러면 좋은 경우니까 해피하죠. 반대인 경우에 빚이 너무 많다. 제가 상담 아주 많이 받아요. 뭐 남자가 빚이 많다. 요즘에 또 여자가 빚이 많다. 뭐 여자 뭐 카드 빚이 많았다. 난 속은 기분이다.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혼 사유 될까요? 빚이 많은데 얘기 안 했다.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이게 만약에 이혼 사유 되면 이게 너무 많은 또 커플들이 이혼하게 돼요. 요즘에 또 사실 뭐 집을 살려면 또 빚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집 사는 경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빚은 좋은 빚이죠. 좋은 빚이죠. 맞아요. 빚이 또 좋은 빚이고 나쁜 빚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 싫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빚은 싫다. 뭐 빚에 대해서 뭐 알레르기 반응 이제 있으신 분도 있는데 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는 안 돼요. 뭐 빚이 좀 있는데 뭐 그건 물론 투명하게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 얘기 안 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재력가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50억짜리 자산 가다 그럼 50억짜리 있는 뭐 이런 통장 같은 거를 어떻게 요즘에 위조가 쉽잖아요. 사기 위조처럼. 그거 보여주는 거야. 여자 환심 사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로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되려면 어떤 적극적인 기망, 뭐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뭐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뭐 직업을 위조한다든지 그 정도가 돼야지만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빚이 있다는 거 말 안 한 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빚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는 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혼에서는 네, 그렇죠. 어쨌든 내가 뭔가 20억이 있는데 네. 50억 있는 것처럼 속였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망 같은 행동이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물어보세요. 이게 그냥 내가 좀 말하는 게 좀 껄끄러워.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 상대방 뭐 빚이 있는지 그 물어보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본인 배신감 느꼈다. 뭐 소송하고 싶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결혼 준비하면서 오빠 지금 뭐 열심히 일하는 거 고마운데 혹시 뭐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 얼마가 있어요? 왜 생겨서 그럼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사실 내가 뭐 몇 천만 원 빚이 있어. 뭐 집 살려고 뭐 담보대출 받았어.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어봤는데도. 그래서 솔직하게 투명하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경제적 이유로 이혼 직전 이혼까지 간 사례가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결혼 준비하면서 많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이것도 이제 실제 사건인데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이 집을 이제 좀 사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뭐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서울 강북에 집을 샀어요. 뭐 그것도 어렵잖아요. 서울 강북의 집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인데.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아내는 항상 불만인 거야. 왜 불만이었을까요? 강남이 아니라. 강남이 아니라서. 자기는 강남의 집을 원하는데 왜 강북의 집을 사느냐? 계속 강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는 또 그거 싫고. 여자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매력 있는 여성 같아. 남자가 여자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집에 가면 그냥 시무룩해 있고 강남 하니까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부모님 뭐 대출 뭐 다 해가지고 강남에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또 불만인 거예요. 왜? 전세를 마련했거든. 너무 비싸니까. 강남에 이제 그 좋은 동네에 좀 넓은 벽에서 전세를 마련하니까 여자가 또 왜 전세를 마련했느냐. 그러니까 남자 여기서 이제 뚜껑 열린 거야.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혼한 실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중요하긴 한데 이거 가지고 너무 상대방한테 스트레스 준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본인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마련했다든지 집을 샀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고마워해야지 항상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예전에 이제 요즘엔 좀 줄긴 했는데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직, 특히 남성들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뭐 열쇠 3개 사와라 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남성이 뭐 이거 실제 판례니까 의사였거든요. 의사인데 이제 어떤 재력가의 이제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지참금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명품도 좀 받고 돈을 뭐 한 몇 억 정도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여자네 그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이 될 사람이 미안한데 내가 지금 당장 몇 억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그거 꼭 갚을게. 묶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종의 각서를 써주면서 공증까지 써준 거예요. 장이 될 사람이. 결혼 후에 내가 몇 억을 주겠네. 당신한테. 자네한테 주겠네. 그래서 그러면 그 의사 사이가 좋다. 그러면 나중에 받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 한 1년 정도 만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각서, 공증받은 걸 갖고 이 장인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이 몇 억 달라. 법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본인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실제 케이스인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작가님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 내리겠어요? 판사는 근데 그걸 받으려면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야지. 결혼 생활 이제 유지했는데 유지하는 돈이 안 줬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애매한데요? 모르겠는데요? 애매하죠. 이거 법대로 하면은 이거 주라고 판결 낼 텐데 또 그건 너무 정이 안 맞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원고의청으로 기각을 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판결을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판결문이거든요. 염치가 없다라고. 염치가 없다. 너 너무 소위 말해서 좀 너무 과하다. 법률적으로 하면 맞죠. 공증까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건 많은데 우리 법원에는 뭐 신의성실이라든지 그런 큰 카테고리의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이 원고의 주장은 너무 염치가 없어서 기각을 시키는 그런 아주 명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트러블이 있다면 변호사님은 이혼해야 한다 보시나요? 저는 좀 일단은 참으라고 봐요. 참으라고 보고요. 뭐 많은 분들이 남편이 생활비를 좀 안 갖다 준다. 아니면 뭐 실직을 했는데 집에서 놀고만 있다. 그러면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바로 이혼하지 마시고 저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한테 이혼까지 하면 너무 좀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실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또 부부라는 건 왜냐면 남편만 돈 벌려는 법은 없잖아요. 아내가 돈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잘할 수 있게 이제 계속 인카레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노력을 안 하는 경우에. 맨날 뭐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니면 뭐 시험 준비하는데 맨날 놀기만 해.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죠. 그런 경우에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야 한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안타깝게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럼 일단 내 걸 뭔가 챙겨야 될 텐데 네. 집안에서 뭐부터 챙겨야 될까요? 농담인데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사건 많이 말씀드리는데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사업가인데 예.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되니까 아내 생각에는 뭐 굉장히 이제 재력가니까 뭐 한 본인 생각에 남편이 한 100억 정도 자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 50%면 50억 정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재산 조회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남편이 다 빼돌린 거예요, 재산을. 이혼할 걸 대비해서. 부동산도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현금도 다 숨겨놓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금고가 있거든요. 집에 이제 남편이 이제 그 금고에 놨는데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 한 10억 정도 재산이 있었던 거야. 현금, 달러, 뭐 금괴 막 거의 뭐 10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분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걸 상당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뭐 금괴, 현금 같은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속으로는 좀 굉장히 쭈그러져 있다가 굉장히 좀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처벌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 찾아오셨더라고. 변호사님 저 이거 처벌되나요? 처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죠. 그냥 부부간에는 절도죄가 안 되거든요.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부부간에는 뭐 절도죄, 사기죄 이런 재산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도 형사처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다. 또 집에 있으면 뭐 현금도 있을 수가 있고 기금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입증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부 등본이 있죠. 심지어 차 같은 경우 등록증이 있죠. 뭐 예금, 주식, 코인 같은 경우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근데 현금 기록에 남아요? 귀금속 기록에 남나요? 금괴 기록에 남나요? 기록이 없는 거는 사실 상대방이 입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방이 안 준다고 억지로 뺏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지만 집에 있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제 가져가도 절도죄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뭐 결혼할 때 뭐 폐물, 뭐 아이돌 반지 같은 거 다 갖고 나갔다는 경우 있거든요. 너무 괘씸하니까 그거 좀 찾게 해주세요. 근데 무슨 수를 찾아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경제적인 습관과 네. 부부 관계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재테크 콘텐츠 몇 다루다 맞아요, 보니까 이 재산을 얼마를 축적했느냐, 얼마를 가져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경제적인 마인드, 뭔가 습관 같은 거는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결혼 생활에 굉장히 힘듦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제가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성이 있고 B라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작가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여성들이에요. 아주 해피한 사람. 해피한 상인가? 이 두 여성 중에 한 명을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A 여성은 정말 이제 그야말로 미인, 멋쟁이 미인이야. 옷차림도 아주 그냥 명품에 쫙 입고 차도 명품카에다가 그냥 럭셔리한 생활 그런 여성들이 있죠. 뭐 SNS에서도 자기 이제 뭐 어디 맛집 가고 무슨 뭐 어디 리조트 가서 골프 치고. A가 미인이라고요? A 미인. A 하겠습니다. A 무조건 A야. 좀 들어보시고. 부담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B라는 여성은 수수해. 수수하고 뭐 얼굴은 그냥 뭐 평범하고. 근데 굉장히 알뜰살뜰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순박하고 뭐 백화점 같은 데도 안 가고 이제 보통 시장 가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고 뭐 차도 그냥 뭐 수수한 차. 무슨 뭐 취미도 그냥 뭐 독서. 뭐 그냥 운동 그냥 수수해. 뭐 크게 뭐 미인이거나 그런 건 아니야. 자, 근데 뭐 순수한 미가 있네 그런 여성이야. 누구랑 결혼하시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압니다. 알아요? 네. 뭐냐면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네. 그리고 결혼은 B랑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남자들은 A한테 마음이 끌려. 가.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주변 맞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정답은 A랑은 연애만 하고 B랑은 결혼하면 되겠네요. B 여성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딱 나눠지지 나눠지지 않죠. 또 A 여성을 또 만나면 또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정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천 정도를 번다. 근데 이 여성이 쓰는 게 2천이다. 근데 나는 이 여성을 너무 좋아하고 이 여성은 2천은 써야지만 직성이 풀린 여성이야. 그럼 뭐 그대로 살 수 있잖아요. 네, 어차피 천이 남긴 하니까. 천이 남긴. 근데 문제는 3천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해가지고 이혼하겠다는 전문직 남자 봤거든요. 본인이 전문직이라서 한 2, 3천 번대요. 근데 이 여성이 쓰는 게 2, 3천이야. 그럼 뭐 맨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자기 무슨 뭐 얼굴 뭐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혼해야죠. 뭐 처음엔 예쁘고 봐주면 했는데 이게 1년 가고 뭐 5년 가고 10년 가니까 이게 도저히 이걸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호화사치하는 걸.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경제 습관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해요. 남성이 여성이건.
특히 본인이 돈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생활비를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성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뭐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이제 뭐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명품 시계 막 비싼 거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차도 뭐 슈퍼카만 사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고 나는 그 사람은 이게 사주는 행복이다 그러면 사겠지만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경제적인 습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이건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무슨 옷 같은 게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품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저는 뭐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본인이 인간이 명품이면 그렇게 명품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 수수하게 입어도 명품 아닙니까? 인간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라서. 아, 그래요? 이 정도만 입어도 돼요. 명품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아, 그래요? 이 정도면 수수하죠. 근데 막 뭐, 그렇잖아요. 막 진짜 수천만 원 시계, 물론 뭐 그거 취미생활 하는데. 뭐 그런 건 한 개도 네.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어떤 분이 투자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다 명품 사고 뭐 슈퍼카 사고 지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네, 그런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어떻게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배우자 될 사람도 그런 분수에 맞는지는 꼭 살펴봐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이 어쨌든 꿈인 세상이잖아요. 네. 부부에게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할 텐데 네. 부부가 네. 이게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아니면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는데 네.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반대되는 경우들 갈등 사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부동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투자 때문에 이제 투자를 실패해가지고 이혼하고 싶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있죠. 제일 많은 게 주식이었어요, 주식. 주식하는 분들 죄송한데, 제가 실제 상담이니까 주식을 너무 많이 해서 투자해서 손실 받아가 이혼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봤고, 또 코인도 요즘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 잘못해가지고 이혼하고 싶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있거든요. 올라있거든. 대부분 부동산은 올라있거든. 뭐, 최근에는 뭐, 금년은 좀 내리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투자 잘못해서 이혼하고 싶다. 거의 오히려 부동산 투자했는데 너무 많이 벌었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제가 상담하고 상담 느낀 게 옛날부터 역시 투자는 부동산 해야 되는구나. 마지막은 부동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아니,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부부가 뭐 사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에서 이제 뭐 옷장 사였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부동산을 산 거야. 아내가 샀는데. 이게 뭐 지금 수백억 부자가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나눠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지. 부동산 투자 잘못해가지고 막, 손실 났다. 이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좀 조심해야겠죠. 부동산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그 남편, 아무리 남자분이 좀 더 많이 하잖아요. 네. 독단적으로, 몰래. 뭐 이렇게 경우들이 맞아요. 많은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네. 거는 부부가 한 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을 그렇죠. 살까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같지도 안 하더라고요. 투자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많이 하는 경우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는 돈 벌고 남자는 보통 주식, 여자는 부동산. 여자는 이제 그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하는데 남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거 주식 투자하면 되지. 뭐, 그거 사. 뭐, 상가를 왜 사. 건물 왜 사. 그거 사지 마. 근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샀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값이 올랐다.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나중에 이혼할 경우에. 남자가 반대했어요. 반대했어. 근데 여자가 이제 몰래 샀어. 그래도 그건 같이 공동으로 만든 재산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반반. 당연히 맞습니다. 그건 반반 나눠야 돼요. 상대방 반대해도. 네.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질문이 맞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의 책임도 반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 억울해하죠. 아니, 상대방이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다 내가 알 때 살 때 모은 거고 상대 반대했는데 그래도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나누는 게 부부인 거죠. 부부인 거죠. 맞습니다.